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형태소 분석기라는 건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도구. 기계. 저는 아닙니다. 난 박박사 해주는 줄 알았지.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형태소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여서 이거를 기계학습으로 머신러닝의 애가 무언가로 처리해준다는 게 굉장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한글 분석 연구라는 게 90년대에 흥했었고 그때는 나라 투자도 많이 받았었다가 그때부터 10년인가 20년 동안 진행된 세종 프로젝트가 형태소 분석 최종 결과물을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모아서 다시 언어학 전문가들이 크로스 체크하면서 만들어진 세종 코퍼스라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형태소 분석이 다 완료되어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사이즈가 작아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 형태소라는 태그 자체가 사람이 그냥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무언가로는 아직 그런 시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선 파이썬에 어떤 서울대 박사 과정 분께서 소이 NLP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어떤 구조적인 제약사항을 바탕으로 고유명사들을 추출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명사만이 핵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패키지 디테일은 안 봤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개발자 만들어주신 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빼면 얘네는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명사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통계적인 것과 전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과정이죠. 그런 과정의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비지도 학습 아니면 통계적 방법, 비지도 학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고 통계적인 방법에 제약적인 제한 예시가 있고 아까 말한 세종 코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굉장히 제한적인 그걸 갖다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론 한 8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문장에서 이거는 명사야, 이거는 동사야 이렇게 언어학자들 이름을 붙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런 거 말고 언어에서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확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기반으로 단어를 뽑아서 얘는 아마도 명사 자리일 거야. 이거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형태소 분석기가 있다는 거군요. 지금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네, 비주도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없고 데이터 기반한 방식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그 자체로서 그게 어떤 형태소의 일종으로서 뽑아지는 방법도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아서 결과가 예쁘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세종 코퍼스를 기반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분석기들은 세종 코퍼스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정확도가 한 90% 초반 정도 돼요. 높은 편이죠. 정확도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완전한 라벨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라고 떼어놓고 나머지 갖다 학습을 하고 떼어낸 테스트 데이터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90% 초반대의 정확도가 대부분이고 뭐 한나눔, 꼬꼬마, 은전한님. 네, 은전한님은 또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은전한님은 일본어에 있는 미캡이라고 하는 일본어 형태소 분석기를 한국어 상황에 맞게 재학습시킨 그것도 세종 코퍼스로 학습했어요. 그걸 만들어진 은전한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는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형태 대신 이제 원문복원이라고 부르는데 형태소의 원어 형태로 변환까지는 안 해요. 속도 때문에 일부러 그 기능을 제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꼬꼬마나 한나눔 이런 애들이 다 사실은 9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했던 흥행기. 학교에서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당시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정도가 카이스트도 있었다. 네. 카이스트도 다 언어연구실이란 게 있었고요. 지금은 부산대에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맞춤법 검사기. 네, 거기가 네. 아니요. 엄청 좋던데. 나래 테크놀로지인가? 나라 테크놀로지. 네네네. 맞아. 네이버 말고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라는 게 프로그램이요? 나라 인포테크라는 회사에서 부산대 그 교수님 밑에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같이 교수님이 주축을 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있는데
뭐 그쪽이 이제 맞춤법과 뭐 이런 그런 연구실이 있고요. 연구실 중에 이제 중요 형태소 분석기들을 만들었었고 그때 만들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 특별히 최근에 만들어진 건 제가 아는 한 2개 정도 있어요. 3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라이노라는 어디 교수님이지? 지금은 어딘 다 까먹었다. 라이노를 만드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은 그것도 자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트위터에서 만들었어요. 김호현이라고 하는 언어학자 한국어 분께서 트위터라는 회사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그쪽에서 만들고 걔를 오픈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변경해서 공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키위라고 하는 C++로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개발자가 자기 스터디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정확도가 괜찮아서 저도 지금 그거는 R로 호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 그리고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알라라고 하는 스칼라 관련된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는 유명한 KONLPy라는 패키지가 있죠. 거기에는 뭐 코모란 그다음에 라이노 뭐 지금 아까 말했던 몇 개의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인터페이스를 맞춰놓은 패키지가 있어요.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네, 꼬꼬마, 뭐 한나눔 이런 거 다 들어있어서 그걸 그냥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다른 애들은 뭐지 분석의 정확도 이런 레벨의 일인 것 같은데 미캔만 좀 유난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레벨의 애고 걔는 대신 이제 분석이 좀 다양성이 많은 게 남아있는 채로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다 정도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제약사항의 새로운 돌파구인 패키지로 저는 키위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C++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빨라서. 그게 네. 자바로 만들어졌다, 뭐 C++로 만들어졌다 이런 건 어떤 차이를 보면 돼요 우리가? 그냥 근원 언어가 그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이제 자바로 만들어져 있으면 굉장히 장점도 당연히 많은데 JVM이라고 하는 자바 JDK를 설치해야 돼요 컴퓨터에. 자바를 먼저 깔아야만 쓸 수 있다. 네.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죠 사실. C++로 만들면 없어도 되고. 보통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동안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컴파일돼 있는 걸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많이 해결을 하고요. 뭐 내 컴퓨터에 특화돼서 아주 컴파일을 최적화해서 하겠어 이러지 않는 이상 이 기 컴파일돼 있는 놈을 압축된 걸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C++ 같이 보통은 바이너리 파일 아니면은 기계어 아니면은 LLVM 같은 레벨의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컴퓨터에서 직접 바로 동작하는 코드로서 작성돼 있는 걸 사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앤데 그러기 전에 런타임이라고 그래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자바는 태생이 좀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 기계에서 한 번만 컴파일하면 다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런타임이 설치되면 동작은 보장해 같은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하나로 여러 곳에서 동작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자바가 원래 태생적으로 그랬었고 이제 그 당시에 C++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죠. 그런 일은 왜냐하면 개별 머신마다 컴파일을 했었어야 되니까 지금은 근데 인터넷이나 이제 제공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기 컴파일돼 있거나 아니면 표준화돼 있는 뭐 CPU나 이런 환경들에게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게 쉬워져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다시 장점을 가지게 된 거고 컴파일 언어 중에 요즘은 뭐 고나 러스트 아니면 뭐 자바의 상위 클래스인 코틀린 아니면 뭐 얼랭이나 엘릭서 뭐 이런 다른 컴파일 언어들이 조금 더 도커라든지 환경을 타지 않고 실행되는 애들이 발생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나아지곤 있어요. 물론 이제 분석 레벨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자바가 흥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형태소 분석기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직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 코퍼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때 만들었던 것보다 더 잘 만들 방법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만든 것도 대부분 갖다 쓰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자바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바 언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면 다른 애들은 다시 자바를 설치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의 그 기준점은 세종 코퍼스에 머물러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과거 9 다음
쪽에 있었던 사람들 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카카오에서는 형태소 분석기 그쪽 원래 운영하는 그 팀에서 정기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한국향으로 낸 적이 있어요. 다음 형태소 분석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이번에 낸 게 버전 3인데 그걸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달고 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세종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재처리 전처리를 통해서 아니 사람이 크로스체크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에러를 다 고쳐서 만든 문종 프로젝트가 있어요. 문송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헷갈렸네요. 문종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공개하시길래 제가 공개해달라고 이런저런 이슈를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국립국어원에서 라이센스 이슈로 반대했어요. 아, 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거 자기네가 라이센스 다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라고 걸어놓고 공유해냈어요. 자기들은. 근데 그래놓고 원소스는 안 된다는 얘기인 자기들이 공유해놓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로 걸어놓고 각 개별 것들은 자기네가 책임지는 라이센스가 아니니까 몰라요라고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불만이 많지만 자기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준 대로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주는 형태로 밖에는 쓸 수 없다. 바꾸지 마. 네, 바꾸지 마. 아. 건드리면 안 돼. 정확하게는 건드린 대로 니네가 다시 배포하는 거 안 돼. 왜요? 뭐 저작권 이슈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쓸데없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분명히 저작권 해석의 여지 입장에서는 풀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 소스를 고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원 소스를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코드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코드 공개도 거절해갖고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 쪽 내부 법무팀에서도 거절을 해갖고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한국어 분석 학계 전체에서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네. 저도 그거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좀 써볼까. 근데 형태소 분석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분석기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형태소라는 태그 종류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8개의 형태소 분류 분석기가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분류 방식이 제가 아는 한 8개 정도 돼요. 각 자기 하나가 3단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인 단계랑 중간 단계, 뭐 간단한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 이렇게만 뽑을 수도 있고 명사도 여러 종류가 네, 있잖아요. 고유명사 이렇게 여기까지 뽑을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형태소 하나가 뭐 2, 3단계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보면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라고 서치를 하면 그 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분석 영문으로 분류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 하위 분류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품사 하는데 태그표가 있죠. 그게 형태소 분석기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형태소 분석기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분석하려는 맥락에서 어떤 분석기가 제일 좋은 건지 판단하는 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그게 분석기마다 사용했던 학습용 소스가 다를 때가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했듯이 세종 코퍼스를 그대로 사용한 전체 패키지가 아니고 세종 코퍼스 자체도 그 태그 표준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싸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논쟁에 있었겠죠. 그게 어떤 걸로 따라간 게 맞느냐. 그 카이스트에서 제안한 태그 표준이 있고 뭐 고려대에서 뭐 서울대에서 제안한 표준들이 있어요. 뭐 연세대에서 제안한 표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준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 거 그냥 쓰자라고 만들어진 게 세종 코퍼스 내의 표준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언어 학자마다 어떻게 분류하는 게 더 맞다라는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겠죠. 근데 이건 토기를 해야 좀 효율적으로 분석될 수 있지 더 않을까?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태그 품사 표준에 있었던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냥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한 형태소 그 자체의 표준도 없어요, 원래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한 3가지가 메인 주류예요. 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건 정답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분류 네. 방식의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했을 때 각각 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국립국어원에서 좀 정해주면 안 될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형태소라는 놈을 예를 들어서 명사라는 것도 저도 말은 다 까먹었는데 뭐 용언 이런 단어 들은 적 있으시죠? 이런 용언, 것들 체언. 그런 것들이 또 한 종류 나누는 방법의 한 갈래고 또 걔를 부르는 머리 또
다른 말도 또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게 메인스트림이 세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우리가 언어를 네 종류로 분류한 것도 그건 어떤 학자가 그렇게 또 분류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분류 방식이 있을 거고 그러면 불절어 이런 걸로 네. 분류 안 한 사람 그거를 이게 맞아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에서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학풍 같은 거니까. 맞아요. 학풍 같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쓰냐. 스타일이죠, 스타일. 네, 스타일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했던 뭐 음절, 음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용언, 어간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제가 말했듯이 이게 주류 굉장히 많이 보이는 주류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도 다른 주류들이 더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멘붕이었어요. 제가 석사 때 들었던 그 뭐지? 국어 전산 국어학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정확하게 뭐 학 수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국어의 전산 언어. 아니 한국어 전산 언어학에서 이 한국어를 전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수업인 줄 알고 갔더니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한 장르가 뭐가 있어요 같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전 멘붕이었죠. 이게 뭐야? 이것도 정리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